어느 가을밤 문 앞에서 들려오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손가락질 받던 과부. 그녀가 문 앞에서 주운 버려진 아기 하나가 마을 전체를 구하는 영웅으로 자라납니다. 조선 초기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 옥분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여자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옥분은 그런 말들을 애써 외면하며 홀로 살아갔습니다. 옥분은 삭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남의 집 옷을 깁고 술을 놓아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아가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옥분이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싶었으나 점점 또렷해지는 그 소리는 분명 아기의 울음이었습니다. 놀란 옥분이 문을 열자 문 앞에 보따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황급히 보따리를 들어 올리니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새파랗게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옥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도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인데 남의 아이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기를 다시 밖에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추운 밤에 아기를 버려두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옥분은 아기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게 감싸 안으니 아기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옥분의 품에서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문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은 혹시 하늘이 주신 인연이 아닐까요? 새벽까지 고민하던 옥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아이에게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을 가져올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옥분은 낮에는 더욱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보기를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남의 아이까지 거두어 고생만 산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보기가 웃는 얼굴을 보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기가 방긋 웃어주었고 힘든 바느질을 할 때도 보기가 곁에 있어 힘이 났습니다. 옥분은 보기를 업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보기는 옥분의 마음을 아는지 옥분을 보며 밝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옥분이 일할 때면 조용히 잠들기도 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기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돌이 되고 두 돌이 되고 어느새 걸음마를 떼었습니다. 보기가 처음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기는 총기 있고 대범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는 벌써 글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옥분은 보기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자를 하나씩 알려주었고 보기는 단번에 깨우쳤습니다. 마을 훈장님이 우연히 이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계집아이가 이렇게 총명하다니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옥분은 보기에게 늘 말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배움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착한 마음씨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보기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보기는 또래 아이들보다 씩씩하고 용감했습니다. 마을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있으면 앞장서서 찾아주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서서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보기를 피하던 아이들도 보기의 밝은 성격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보기가 7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알아눕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배를 앓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열이 나고 설사를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심하게 앓았습니다. 마을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옥분과 보기는 멀쩡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둘만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보기가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은 아픈데 자신은 괜찮은지 말입니다. 옥분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옥분은 늘 물을 끓여 마셨다는 것입니다. 옥분은 어릴 적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병을 옮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옥분은 늘 물을 끓여서 식혀 마셨고 보기에게도 그렇게 시켰습니다. 보기는 옥분과 함께 마을 우물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니 물 위에 무언가 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죽은 쥐였습니다. 장마 때 떠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보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물물이 더러워져서 병이 생긴 것 같다고 물을 끓여 마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7살 계집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나섰습니다. 자신과 보기가 물을 끓여 마셔서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무시했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만이 옥분의 말을 따랐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 가구가 물을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끓여 마신 집은 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차츰 나아졌습니다. 반면 우물물을 그대로 마신 집은 계속 환자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옥분과 보기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함께 우물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죽은 쥐를 건져내고 우물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은 사라졌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과 보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옥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보기의 총명함에 감탄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옥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기가 아니었다면 마을에 큰 화가 닥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보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7살 계집아이가 어른들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니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옥분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거둔 아이가 이렇게 총명하고 마을에 도움이 되는 아이로 자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문 앞에서 보기를 주운 것이 정말 하늘이 주신 인연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보기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옥분을 거들며 바느질도 도왔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금세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옥분보다 더 정교하게 술을 놓기도 했습니다. 보기는 마을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큰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뒤편에 있는 저수지의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는 마을 농사에 꼭 필요한 물을 대는 곳이었습니다.
장마가 계속되자 저수지 둑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둑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둑이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모여 둑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이 간 곳을 흙으로 메우고 돌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비는 계속 내렸고 둑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둑 전체가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둑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보기가 옥분과 함께 둑을 보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를 보고 말했습니다.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조심스럽게 둑을 살폈습니다. 보기는 둑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어디서 물이 새는지, 어디가 가장 약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보기가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물이 새고 있다고, 저곳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장정들이 다가와 보았지만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래에서 물이 스며들고 있다고, 그것이 둑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보기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우물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장정들은 보기가 가리킨 곳을 파보았습니다. 과연 그곳 아래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땅속으로 물길이 생겨 둑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정말 둑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장정들은 급히 그곳을 막았습니다. 흙과 돌을 채워 넣고 단단히 다졌습니다. 점토를 섞어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을 한 끝에 물길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보기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둑은 끄떡없었습니다. 보기가 찾아낸 곳을 막았기에 둑이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자 마을 사람들은 보기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른들도 찾지 못한 문제를 찾아냈다며 감탄했습니다. 보기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잘 보면 알 수 있다고, 어머니께서 자연을 잘 관찰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그런 것을 가르친 기억이 없었지만 보기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관가에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보기의 지혜가 마을을 구했다고 알렸습니다. 원님은 보기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보기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보기에게 물었습니다. 보기는 언제나 지혜로운 해답을 주었습니다. 옥부는 보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보기가 너무 일찍 어른스러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부는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똑똑한 것은 좋지만 아이답게 놀기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보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보기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보기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기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속의 도적대가 소굴을 차리고 마을을 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적들은 밤마다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곡식과 가축을 훔쳐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담해져서 집안까지 들어와 물건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한 노인이 크게 다쳐 며칠을 앓아눕기도 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관가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관군이 오기까지는 열흘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도적들의 횡포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도적대는 무려 10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흉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두목은 7자루의 칼을 차고 다닐 정도로 무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장정들만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언제 도적들이 올지 몰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만 도적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힘으로는 안 된다. 지혜를 써야 한다. 보기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보기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실패하면 더 큰 화를 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마을이 망한다고, 도적들은 갈수록 대담해질 것이라고, 지금 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기의 단호한 말에 사람들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를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보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구는 산 어귀에 숨고, 누구는 마을 뒤편에 매복하고, 누구는 불을 지필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두가 정확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가장 위험한 역할을 자신이 맡았습니다. 옥분이 말렸지만 보기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도적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기는 마을 이장에게 찾아가 오늘 밤 댁을 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장은 놀랐지만 보기의 계획을 듣고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장 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고 도적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이장은 가족들과 함께 이웃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보기는 이장댁 마당에 촛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잔치라도 벌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도적들이 수상히 여겼습니다. 도적 두목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장댁으로 다가갔습니다. 10명의 도적이 모두 모였습니다. 도적들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보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술과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적 두목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계집아이가 혼자 무얼 하는 개냐고 말입니다. 보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들을 기다렸다고 말입니다. 도적들이 웃었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적 두목이 칼을 빼들며 물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렸다니 무슨 소리냐고 말입니다. 보기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저씨들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계신다고, 이 가난한 마을을 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온 마을을 뒤져봐야 모아봐야 은자 몇 냥이 고작이라고, 아저씨들의 노력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수확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적 두목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쩌란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흘거리에 큰 장터가 있다고, 닷새 뒤면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모여드는 큰 장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단 장수, 약재상, 곡물상들이 은자를 가득 싣고 온다고, 하룻밤에 수십 냥, 아니 수백 냥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적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큰 장터를 털 수 있다면 대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적 두목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게냐고, 내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을 대신 부자 상인들을 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저씨들을 무서워한다고 하지만 자신은 다르다고 아저씨들에게 더 큰 기회를 알려드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기는 품에서 지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린 정교한 지도였습니다. 장터까지 가는 길, 장터의 구조, 상인들이 묵는 객주의 위치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적 두목이 지도를 받아들었습니다. 너무 정교해서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앞섰습니다. 이 지도가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장사꾼이었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지도를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자신은 계집아이라 쓸모가 없다고 아저씨들이 쓰시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보기는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아저씨들이 장터를 털고 나면 이 마을을 다시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오늘 밤 이 음식을 드시고 가시라고 청했습니다. 닷새 뒤 장날까지 며칠 남았으니 그때까지 힘을 기르셔야 한다고 오신 김에 따뜻한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권했습니다. 도적들은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순순히 도와주려 한다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진짜 같았고 술과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 동안 산속에서 지낸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술은 큰 유혹이었습니다. 도적 두목이 결정했습니다. 좋다고 술과 음식을 먹고 가겠다고 하지만 혹시 이것이 덫이라면 너와 이 마을 사람들 모두 죽을 줄 알라고 위협했습니다. 보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적들은 상 앞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계속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도적들은 경계를 풀고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두 번째, 세 번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적 두목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독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보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독은 아니라고 잠이 오는 약초를 탔을 뿐이라고 아저씨들은 곧 깊은 잠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적 두목이 칼을 빼들려 했지만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보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계집애가 하며 중얼거렸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도 쓰러졌습니다. 10명의 도적이 모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보기는 밖으로 나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숨어있던 마을 장정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도적들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잠든 도적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생각해냈느냐고 말입니다. 보기가 대답했습니다. 도적들은 욕심이 많다고 더 큰 먹잇감을 보여주면 작은 것은 잊는다고, 그리고 산속에서 지친 그들에게 음식과 술은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알면 승부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옥분이 보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보기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도적들을 모두 잡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군이 도착했을 때 도적들은 이미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관군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10명의 흉악한 도적을 단 한 번의 싸움도 없이 잡았느냐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기의 지혜를 설명했습니다. 관군 대장은 보기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5소녀가 10명의 도적을 지혜로 이겼다고, 이는 무공보다 더 값진 승리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날 도적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이미 관가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도적 두목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5계집아이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이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도적대를 물리친 이야기는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15소녀가 지혜로 도적을 속여 잡았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은 물론 고을 전체에 보기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원님이 직접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원님은 보기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기가 어떻게 도적들을 속였는지, 어떻게 마을 사람들과 협력했는지를 들었습니다. 원님은 보기의 지혜와 용기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지혜를 가진 것이 놀라웠습니다. 원님은 관가에 보고하여 보기에게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관가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원님의 명으로 보기에게 상금과 정려를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금은 상당히 넉넉했습니다. 또한 마을 입구에 정려를 세워 보기의 의로운 행위를 기리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보기 드문 큰 영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예전에 옥분을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문 앞에서 주운 아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인연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기는 받은 상금으로 옥분과 함께 기와집을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오두막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기와집에서 옥분과 보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기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옥분에게도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남의 아이를 거두어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낸 그 마음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보기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처자가 되었습니다. 보기의 소문을 듣고 여러 곳에서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보기의 지혜를 높이 사서 혼인을 청했습니다. 또 어떤 집안에서는 보기의 덕행에 감동하여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양반 집안에서도 혼담이 왔습니다. 보기는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하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옥분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고, 다만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여러 혼처 중에서 옥분과 보기가 선택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선비는 학식이 깊고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났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그 선비가 보기의 효심을 높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보기가 옥분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옥분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보기가 시집가는 것을 마을 전체의 경사로 여겼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왔습니다. 보기가 그동안 마을을 위해 한 일들을 기억하며 정성껏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보기는 아름다운 새색시가 되었습니다. 옥분은 보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문 앞에서 주운 갓난아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혼인 후 보기는 약속대로 옥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보기의 남편도 옥분을 친어머니처럼 공경했습니다. 집안은 화목했고 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보기는 혼인 후에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보기를 찾아왔습니다. 보기의 남편도 보기를 존중했습니다. 보기가 사람들을 돕는 일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혼인한 지 1년 뒤 보기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옥부는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보기는 임신 중에도 몸을 아끼며 옥분을 돌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10달이 지나 보기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옥부는 손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보기는 딸에게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옥부는 손녀의 이름을 듣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보기는 아들도 낳고 또 딸을 낳아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옥분을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보기의 남편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고향 가까운 곳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옥분을 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안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보기가 받은 상금과 남편의 녹봉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기는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왔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을 돕고 고아들을 거두어 먹여 살렸습니다. 마을에 학당을 세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옥부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보기가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자녀들도 할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옥부는 보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문 앞에서 너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이 하늘이 준 기회였다고, 내가 있어 외롭지 않고 행복했다고 말입니다. 보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거두어 사랑으로 키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보기는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집안은 화목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이라는 이름처럼 보기는 정말로 온 집안에 복을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에 생명을 구한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한 여인과 그 사랑에 보답한 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